저는 25년간 북한 국가보위부에서 복무했습니다. 계급은 중장, 평양 중심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특별 배급을 받고 당의 핵심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었죠. 북한에서 보위부는 김정은 동지를 직접 보위하는 칼날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고위 간부도 장성도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가족과 함께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2015년 어느 날 저는 한 처형 현장에 참관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형 대상은 제 동기였던 보위부 대좌. 그의 죄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것. 그날 총성이 울린 후 저는 차 안에서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충성했던 체제가 제 가족도 언제든 삼킬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상상도 못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중장 일가족의 탈출 작전. 구독과 좋아요는 탈북자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365일간의 기록입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이 본 체제의 민낯, 그리고 자유를 향한 우리 가족의 사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평양 중심구역 창광거리. 북한에서 가장 화려한 고층 아파트들이 늘어선 곳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생 들어갈 수 없는 특별 구역이죠. 아침 6시 국가에서 배급하는 쌀과 고기, 달걀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부인은 김일성 종합대학 부속학교 교원이었습니다. 당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였죠. 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었고 딸은 예술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다른 가정이라면 꿈도 못 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용 차량으로 출근했습니다. 운전병이 문을 열어주면 저는 국가보위부 청사로 향했죠. 청사 입구에는 김정은 동지의 교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위 일꾼들은 수령님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제 업무는 주로 간부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외국 방송을 듣는지, 누가 체제를 비판하는지, 심지어 누가 배급을 더 받으려고 뇌물을 쓰는지까지 모든 게 보고 대상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우리 보위부 간부들도 똑같이 특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명절이면 남쪽에서 들여온 물건들이 특별 배급으로 나왔습니다. 초콜릿, 과자, 심지어 위스키까지. 일반 주민들에게는 금지된 적의 물품들이었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학교에서는 남조선 괴뢰들이 굶어 죽는다고 배우는데 왜 탈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검열하는 자료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남한은 굶주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는 걸. 하지만 그 말은 가족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 실수가 우리 가족 전체를 정치 범수용소로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멀리 보이는 다른 구역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 같은 평양인데도 차별받는 주민들이 사는 곳이었죠. 저는 그날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충성을 다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질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는 정말 인민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소수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일까? 답을 찾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평양 중심구역 창광거리. 북한에서 가장 화려한 고층 아파트들이 늘어선 곳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생 들어갈 수 없는 특별 구역이죠. 아침 6시 국가에서 배급하는 쌀과 고기, 달걀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부인은 김일성 종합대학 부속학교 교원이었습니다. 당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였죠. 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었고 딸은 예술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다른 가정이라면 꿈도 못 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용 차량으로 출근했습니다. 운전병이 문을 열어주면 저는 국가보위부 청사로 향했죠. 청사 입구에는 김정은 동지의 교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위 일꾼들은 수령님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제 업무는 주로 간부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외국 방송을 듣는지, 누가 체제를 비판하는지, 심지어 누가 배급을 더 받으려고 뇌물을 쓰는지까지 모든 게 보고 대상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우리 보이부 간부들도 똑같이 특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명절이면 남쪽에서 들여온 물건들이 특별 배급으로 나왔습니다. 초콜릿, 과자, 심지어 위스키까지. 일반 주민들에게는 금지된 적의 물품들이었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학교에서는 남조선 괴뢰들이 굶어 죽는다고 배우는데 왜 탈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검열하는 자료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나만은 굶주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는 걸. 하지만 그 말은 가족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 실수가 우리 가족 전체를 정치 범수용소로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멀리 보이는 다른 구역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 같은 평양인데도 차별받는 주민들이 사는 곳이었죠. 저는 그날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충성을 다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질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는 정말 인민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소수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일까? 답을 찾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의 처형 이후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보위부 중장, 밤에는 탈출을 계획하는 반역자. 하지만 제게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없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야 해. 부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준혁이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래 모았던 남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애들은 어떡하죠? 애들 때문에 나가는 거야. 여기서 평생 거짓 속에서 살게 할 순 없어. 언젠가 우리도 준혁이처럼 될 수 있어. 부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하지 마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말이라도 하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탈출 경로 확보였습니다. 제 직무상 저는 국경 경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구간의 철조망이 오래됐는지, 어느 시간대에 경비가 교대하는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모든 정보가 제 손안에 있었죠. 저는 신의주 구간을 선택했습니다. 압록강이 가장 좁은 곳, 그곳의 보위부 지부장은 제 후배였습니다. 저는 국경 경비 실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답사를 3차례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금과 물품 준비였습니다. 보위부 중장이라고 해도 외화는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몇 년간 모아둔 금반지와 시계를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중국 브로커와의 연결은 제가 과거 단속했던 한 밀수업자를 통해 만들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처벌했던 사람이 제 구원자가 된 셈입니다. 브로커는 1인당 중국 돈으로 5천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4명이니 2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50만 원이었죠. 저는 그에게 절반을 선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국경을 넘은 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들과 딸은 여전히 학교에 다녔고 부인은 여전히 교원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자꾸 한숨 쉬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업무가 좀 많아서 그래. 걱정 마.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1년간의 준비 끝에 저는 마침내 D-데이를 정했습니다. 2015년 11월 15일 김정일 사망 추모 주간이 끝나고 국경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시기. 그날 저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여행 가자. 평양을 떠나서. 아이들은 신나했습니다. 그게 영원한 작별인 줄도 모른 채. 2015년 11월 15일 오후 3시. 저는 가족들에게 평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의주에 업무상 출장 가야 해. 같이 가자. 거기 온천도 있고.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짐은 최소한으로 챙기라고 했죠. 누가 봐도 1박 2일 가족 여행처럼 보이게.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차로 4시간. 도중에 검문소를 3번 지났습니다.
보위부 중장 신분증을 보이자 경비병들은 경례만 하고 보냈습니다. 충성. 그들은 이 차 안에 4명이 곧 조국을 배신할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겠죠. 신의주에 도착한 건 저녁 7시. 저는 미리 예약해둔 당 간부 전용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아이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인과 눈을 마주쳤고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들과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우리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농담이죠? 아버지.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 아빠를 믿어줄 수 있니? 부인이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1시간을 설득한 끝에 아이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보위부 중장 제복을 입은 채로. 야간 순찰이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미리 약속한 브로커가 낡은 트럭으로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국경까지는 30분.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죠. 오전 1시. 우리는 압록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답사 때 확인했던 바로 그 지점. 철조망은 예상대로 한쪽이 느슨했고 감시초소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병 교대 시간이었죠. 브로커가 철조망을 들어 올렸습니다. 빨리요. 10분밖에 없어요. 부인이 먼저 지나갔고 딸이 그 다음, 아들이 세 번째, 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월의 압록강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심은 허리까지. 브로커가 앞장섰고 우리는 한 줄로 강을 건넜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누구냐? 멈춰라. 경비병의 고함 소리. 아들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제가 입을 막았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딸이 미끄러졌지만 부인이 붙잡았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닿았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에서 탐조등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건너왔습니다. 25년간 충성했던 조국을 방금 배신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저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야. 중국 땅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적이 됐다는 것을.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강을 건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브로커는 우리를 낡은 벤에 태우고 어두운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바로 북송됩니다. 그의 말에 아이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은신처는 단둥에서 1시간 거리의 한 농가였습니다. 주인은 조선족 할머니였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왔구나. 요즘 단속이 심한데. 할머니는 우리를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3명이 숨어 있었죠. 헛간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볏짚 사이에서 용변을 봐야 했죠. 딸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전까지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 살던 아이에게 이건 지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브로커는 이틀에 한 번씩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짜장면과 찐빵. 하지만 항상 경고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중국어 모르는 거 들키면 바로 신고당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공안 차량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헛간으로 뛰어왔습니다. 공안 나왔어. 절대 소리 내지 마. 우리는 볏짚 더미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딸이 재채기를 하려는 순간 부인이 입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중국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에 탈북자 있다는 제보 받았는데 우리 집엔 없어요. 저번에 단속 때 다 잡혀갔잖아요. 10분이 지옥같이 길었습니다. 차량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브로커가 긴급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동해야 해요.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요. 우리는 다시 벤에 실려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15시간의 지옥 같은 이동이었죠. 베이징에서는 한 조선족 가정집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실. 형광등 불빛만이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려면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안이 대사관 주변을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섣불리 움직였다간 북송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적어도 내일이 어떨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음 식사가 언제인지, 다음 이동이 언제인지, 언제 잡힐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라오스 루트가 열렸어요. 거기 가면 한국 대사관이 바로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비용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1인당 3,000위안. 저는 제가 가져온 마지막 금반지를 건넸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베이징에서 라오스까지는 비행기로 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중국 여권을 만들어줬지만 사진은 우리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공항에서 걸리면 어떡하죠?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중국인처럼. 공항 가는 날 아침,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야. 여기만 넘으면 우리 안전해진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중장 경력 25년. 수많은 탈북자를 잡았던 제가 이제는 똑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베이징 공항 출국장. 저는 위조 중국 여권을 손에 쥐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초가 30분처럼 느껴졌죠. 가세요. 도장을 찍는 소리.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딸이 처음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빠, 구름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도 함부로 비행기를 탈 수 없었죠. 아이의 순수한 감탄에 저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한 건 밤 9시. 브로커가 연결해준 현지 한국인 선교사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달간 참았던 눈물이었죠. 선교사는 우리를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오세요. 서류 준비하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라오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웃고 떠들고 노래하는 모습.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깃발이에요? 응, 이제 우리나라야. 대사관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 거치고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신원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위부 중장이었다는 사실에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이런 고위직 탈북은 드문 경우입니다. 일주일간 우리는 대사관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한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많은 영상을 무료로 보여줘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부인은 한국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이 거짓이었구나. 북한에서는 남한이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어 죽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서울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열흘 후 우리는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국을 경유해 인천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방콕 공항 환승 구역에서 저는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마셨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자본주의 음료구나. 달콤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했던 지난 25년보다 훨씬 달콤했죠. 인천행 비행기 탑승 전 저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 살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탈북 소식을 들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라도 살아야 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오후 3시.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우리는 해냈습니다. 자유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조사를 위해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 우리 같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죠. 3개월간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난방, 조용한 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교육은 실용적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 병원 가는 법. 북한에서 보위부 중장이었던 제가 지하철 교통카드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신기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한국 학교에 편입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영어와 수학이 어려웠죠. 북한과 남한의 교육 수준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잡으려 노력했습니다. 부인은 한국 요리를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교원이었지만 여기서는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배우면 돼요. 부인의 긍정적인 태도가 가족을 지탱해줬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자유였습니다. 하나원 도서관에는 금서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는 검열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읽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에 계신 가족 생각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죠. 제가 탈북한 걸 알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실 거예요.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체제가 잘못됐을 뿐이죠. 3개월 후 우리는 하나원을 나와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전세를 얻었고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는 곳이었죠.